아무튼 간에 이런 고금리가 이자 비용이 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전체적인 물가를 올리는 데 기여하는 거예요. 유가가 전체적인 비용을 올리는 것처럼, 왜냐면 유가가 공산품이라든가 뭐 서비스라든가 뭐 유통이라든가 모든 곳에 다 영향을 주잖아요. 전기세도 마찬가지고. 그거랑 똑같은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자 비용만 파월이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올려가지고 물가를 견인하는 걸 수도 있겠다. 그 얘기 제가 작년에도 들었던 거고 여러 차례 들었고 지금도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하는 총재가 막 이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. 완전 실언이에요, 실언. 환율이 이렇게 막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피해보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. 그래서 기업들은 수출이 될 때서 굉장히 좋고,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도 요즘 미국 주식 많이 하지 않느냐. 그래서 다들 즐거운 것 같다. 이렇게 얘기했는데, 하는 하는 총재가 저는 좀 괜찮게 봤는데, 이 실언을 한 걸 보는 순간, 이 사람 뭔가 좀 생각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냐하면 원화가 싸지게 되면은 수입 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 농산물도 한 80% 이상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나라고 에너지는 99%를 수입하는 나라고 그 수입품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반 서민들한테는 고통으로 올라오거든요. 좀 뭐 학가격이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비용들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하는 조직에서는 환율 오르면 다 좋다. 기업들도 좋고 해외 투자하는 사람 좋다. 해외 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? 우리나라에 뭐 해외 주식 사는 사람들이 인구 5,200만 중에서 200만 명 되겠어요? 100만? 100만도 안 될 것 같은데. 나머지 4,900만, 5,100만 명은 뭐야? 그 사람들은 고통을 겪는 거지. 일부 이제 가진 자들 빼고는 그렇죠. 기득권 세력들은 좋겠죠. 해외 부동산 있는 분들도 좋겠고. 저 같은 사람도 좋죠. 저는 전 재산이 다 달러로 들어가 있으니까, 예수금 있으니까. 근데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든가, 이렇게 위정자들은 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. 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을 이렇게 해야지. 잘 사는 사람들을 비호하는 그런 세력이 되면 안 되죠. 하는 총재가 진짜 이상한 얘기를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, 게다가 워낙 가격이 이렇게 확 떨어지게 되면 수출하는 기업도 좋지만 수입하는 기업도 죽잖아요. 대부분 보면은 수입하는 사람들이 좀 더 영세해. 왜냐면은 그 5% 같은 사람들도 있고 수출하는 사람들은 뭔가 캐파라는 거, 생산시설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좀 더 낫단 말이에요.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일반적인 서민들이 힘든데 이거는 일본 옆나라 일본만 보면 알잖아요. 지금 뭐 155엔 정도 그 달러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거 올라간다 만다 얘기 많이 있잖아요. 근데 그렇게까지 엔화가 평가가 절하됐으면은 수출도 좋고 나라가 막 되게 막 살아나야 되는데 그 일부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. 지금 일본은 살아나고 있다.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작년에 계속 했던 게 뭐냐면 일본은 진짜 되게 지금 힘든 거다. 니들 잘 몰라서 그런 거다.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세요. GDP가 지금 역성장하고 있잖아요. 역성장. 지금 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이 막 GDP가 막 이렇게 올라오고 막 경기가 살아나고 막 일자리가 막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뒷걸음 치고 있어요. 일부 잘 되는 곳도 있겠지. 근데 이걸 가지고 언론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일본이 우리를 앞질렀다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 상황이 되게 녹록치가 않아요. 일본이 지금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그렇게 떨어진 이유도 일본의 기초 체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. 달러가 강세가 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구나. 일본 증시는 좋았죠. 왜냐하면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. 그 통화가 평가가 절하되면 주식시장이 올라간다고.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고. 트레이드 오프가 아니라 이게 그렇죠. 이게 반대로 가는 거죠. 반대로 가는 거. 그래서 뭐 터키라든가 뭐 베네수엘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. 저는 저저번 영상 때 그런 얘기 했어요. 1,400원대를 찍을 때 달러 원화율이 1,400원대를 찍을 때 이거는 트레이딩 영역이다. 왜냐하면 지금 이거 치솟아 오른 거는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무서워서 올라온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그때는 트레이딩 영역이다.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죠. 근데 그 뒤로 한 1,960원대까지 떨어졌어요. 근데 지금은 전 조금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지금 소강 상태긴 한데 결국에는 중장기적이라는 말도 별로 안 좋아요. 전문가들이 시점을 잘 못해 중장기적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저 투자는 롱텀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이라는 얘기를 쓸게요. 결국에는 1,400원대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. 저번 영상 때도 말씀드렸었고. 왜냐하면 한국의 기초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산업별 고도화가 안 됐고 세대 교체가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1,400원대가 뉴 노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귀에 닳도록 한번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전 재산이 달러에 있습니다. 그리고 환율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나라의 기초 체력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 물론 이제 달러가 얼마나 강하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나라의 그 무역 흑자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제가 이제 다음 나라 어디로 가냐면 가이아나라고 하는 나라 갈 거예요.
가야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2020년도에 석유가 확 발견이 돼가지고 1인당 국민소득이 3,000불도 안 됐던 나라가 지금 35,000불이 한국이랑 똑같아요. 이렇게 확 올라간 3년 사이에 이렇게 올라간 나라거든요. 그거 뭐냐면 그 나라가 엄청난 규모의 유전이 발견이 됐어요. 이 뭐 얼마더라? 1조 달러인가? 엄청난 규모의 그 원유가 발견됐는데 나라 인구도 좁아. 그러니까 1인당 국민들한테 5억 5천만 원씩 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유전이 발견됐어. 그러면서 이제 환율도 이제 튀기 시작을 했죠.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나라의 기초 세력은 환율이다. 이 얘기를 다시 상기시켜드리려고 듣는 얘기고.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는 예전에 진짜 전성기 때 그 규모를 회복하는 건 거의 이제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,400원대가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.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막 1,360원이 올라가게 되면 막 큰 일이 막 일어난다. 막 경제가 무너지고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. 이미 우리나라는 큰 일이 난 상태야. 왜냐면 작년에 역사상 얼마 만이죠? 한 20년 만에, 30년 만인지 모르겠는데 무역 적자가 났잖아요. 그게 이미 큰 일이 난 거거든요. 그거를 환율은 반영을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지역적인 그런 것들, 뭐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간 건데 그건 이게 고착화가 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외화를 뺄 가능성이 높아. 한국은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지정학적인 그런 단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투자를 했던 거는 무역 흑자를 어마무시하게 전 세계에서 한 4, 5위권으로 무역 흑자를 막 벌어들이는 그런 달러를 그냥 ATM이라는 거는 우리가 빼는 거잖아요. ATM 반대가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적인 흑자국. 제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. 구조적인 흑자국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끝나버린 거지. 그래서 참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그걸 투자하는 사람은 그걸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미래가 없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니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한국인들의 해외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렸어. 늘린 이유는 뭐냐면은 한국 산업 구조를 보니까 내세울 게 별로 없다. 반도체 빼고. 지금 조선도 이미 미국한테 미국이 아니라 중국한테 밀린 지 오래됐고 뭐 일각에서는 뭐 미국이 지금 중국 조선을 견제하기 때문에 한국이 수혜를 본다 얘기하는데 그건 몰라요. 미국이 뭐 조선 업계에서 어떻게 뭐 힘이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배를 많이 사는 나라도 아니거든요. 배를 많이 만드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는 이야기. 그리고 제가 또 통화론자들의 그런 이야기들 좀 느꼈던 게 이 사람들은 M2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해요. 근데 M2는 국내 이동성. 미국을 보게 되면 미국은 개방국가잖아요. 우리나라도 개방국가거든요. M2 하나만으로 유동성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. 예를 들자면 미국은 이제 그 전 세계에서부터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미국 주식을 사려고 들어오기도 하고 채권을 사려고 들어오기도 하고 부동산을 사려고 들어오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들어오거든요. 그게 매수가 딱 돼버리잖아요. 그러면 유동성은 잡히지 않아요. 근데 유동성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. 유동성은 그대로 있는데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커져봐요.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플레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주잖아요. 근데 M2 하나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. 그래서 저는 되게 너무 지역적으로 통화론자들이 그래프 하나, M2 그래프 하나 띄워놓고 연준 유동성 하나 띄워놓고 이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. 그 외생 변수가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. 예를 들자면 지금 그 미국 국채 입차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.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절반 이상은 해외에서 사가요. 그럼 M2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. 그쵸? M2가 상관이 뭐가 있어요? 해외에서 들어온 거. M2 바깥에서 사면 더 중요해지게 된 거죠.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를 조금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. 예를 들어서 채권을 안 사주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. 미국 채권을 안 사주게 되면 달러의 그런 그 가치에 대해서 영향이 조금은 있을 수 있죠. 그리고 전체적인 센터든 금융시장의 센터 이런 것들을 좀 영향을 좀 줄 수가 있는 거. 아무튼 요즘 통화론자들이 너무나 활개를 치고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따라가가지고 환율에 투자를 하고 채권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투자하는데 그게 되게 잘 틀려요. 특히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M2를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제일 주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경제학자 중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. 역사적으로 볼 때도 케인스 같은 사람들이나 돈을 벌었지 대부분 돈을 못 벌거든요. 주식시장은 그런 어떤 틀을 가지고 이거 하나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. 주식시장은 진짜 수많은 변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경제학에 대한 틀을 이거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우리가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는 책을 우리 단톡방에서 읽었는데 넘버스도 중요하지만 내러티브도 되게 중요하고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시장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 어떤 게 더 더미넌트 할 때도 있고 어떤 게 또 이렇게 반대 것이 이제 더미넌트 할 때가 있는데 이게 경제학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.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
아무튼 거의 2주 동안 시장에 조정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일시적인 그런 측면들이 좀 있다. 센티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는 얘기 좀 해두고 싶고, 그리고 통화론자들의 얘기대로 BTFP라든가 세금 납부 이런 게 멈춰진 게 아니라 전쟁에 대한 위험, 이게 하나가 첫 번째로 탁 터져서 시장을 좀 이렇게 센티를 좀 망가뜨렸고, 여기다가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좀 낮게 얘기하면서 두 번째로 원투펀치를 이렇게 한 건데, 어떻게 보면 전쟁은 내러티브고 그 기업들이 가이던스는 넘버스예요. 내러티브 넘버스가 원투펀치로 친 거예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괜찮은 비유 같은데. 그리고, 시장이 이렇게 종목 하나별로 막 메타가 15% 마이너스 한 방에 팍 맞고,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죠. 그쵸? 피할 수가 없는 거야. 왜냐면 시작도 하기 전에 15% 개파락해서 빠지는데 손을 못 쓰잖아요. 그리고 얼마 전에 테슬라도 굉장히 특정 날이 굉장히 많이 빠졌던 것 같은데, 그리고 엔비디아도 10% 이상 빠졌던 날이 있었고, 요즘에 한번 기본적으로 10%는 이상은 딱 깨고 내려오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빠져버리면 손을 못 써요. 제가 늘 얘기 드린 게 상승은 완만하지만 하락은 굉장히 가파르다. 이거는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빠지기 때문에 적당할 때 분할로 매도하는 게 굉장히 안전한 투자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렸거든요. 지금 뭐 고점에서 물리주신 분도 있을 거고, 좀 사다가 물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, 아니면 수익 구간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,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.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분들이 이거 손 안 나가요. 못 나가. 왜냐면 본전 생각도 있고, 고점도 있고, 이게 조정 아니야? 조정? 그냥 기간 조정 아닐까? 가격 조정이 아니라? 좀 기다리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할 텐데, 물론 저는 이게 막 추세적으로 막 확 빠지고 막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, 왜냐면 그렇게까지 확 큰 폭락, 막 시장에 마이너스 15%, 10%, 15%그 정도의 폭락이 오려면 뭔가 시스템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지 시장이 빠지는데, 아직까지는 그런 것까지는 않아요. 뭔가 더 큰 세 번째 빅 웨이브가 있어야지 시장이 좀 유의미하게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, 만약에 그런 게 와가지고 시장에서 마이너스 10% 정도가 오게 되면은 나스닥 기준으로, 그러면 저는 조금씩은 저는 5분 분할이잖아요. 5분 분할에서 조금은 담궈 볼 생각은 있어요. 한, 그쵸, 한 20% 정도는 담아볼 수 있을 것 같고. 근데 그거는 이제 시장이 움직이면은 저도 이제 움직이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니까, 단톡방분들이 한번 바로 말씀드릴 거니까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. 일단은 제가 지금 체크아웃을 해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, 바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뭔가 그 이야기거리가 생기면, 시장이 움직임이 있으면, 제가 여건이 되면은 영상을 만들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일정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분들 많이 안 계시겠지만, 베네수엘라를 지금 갈까 아니면 가이아나로 갈까 고민했었는데, 다리를 접히는 상태에서 베네수엘라 호라이마산 트레킹 하는 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, 거의 못 씻으면서 5일에서 7일 정도를 트레킹을 해야 되거든요. 전기도 안 나오는 데서. 그리고 이제 그렇게까지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우면은 제가 시장에 대한 대처도 못하게 될 것 같고, 그리고 지금 좀 중요한 시기잖아요. 그리고 저기 이제 단톡방이라든가 유료 회원들, 이분들한테도 좀 패일 것 같아가지고. 그리고, 지금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. 지금 치안 상황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,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남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엄청나게 나쁘진 않은 정도가 된 것 같아요. 수도인 카라카스 빼고는 괜찮아진 것 같은데, 근데 제가 조금 지친 것도 있어요. 정글도 버티고 엄청난 오프로드 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좀 지쳐가지고 쉬고 싶은 것도 있어가지고, 베네수엘라는 시즌 2 때 남미 다시 오게 되면, 왜 남미 다시 오게 되냐면, 남미 위쪽에 그 카리브해도 있고 뭐 쿠바도 있고 바하마도 있고 여러 섬나라도 있고, 거기는 차가 있으면 짐이 돼요. 그래서 차 어디 세워놓을 데도 없잖아요. 거기 한 몇 달 동안 다녀야 되니까. 그래서 차를 정리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남미로 오게 되면은 베네수엘라랑 그 도서 지역, 카리브해, 멕시코만 도서 지역들의 그 일정들을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로 가겠죠. 그래서 지금 저는 베네수엘라는 포기가 아니라 일단은 미래는 이제 딜레이 했고요. 가이아나로 아마 떠나야 돼요. 가이아나, 수리남, 기아나, 그리고 그 대상 따라서 브라질로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상파울루, 그리고 리오데자네이루 이렇게 돌아서 우루과이, 파라과이, 그리고 이제 대망의 아르헨티나 너무 좋죠. 하고 그다음에 칠레로 가서 칠레까지 해서 남극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남미 일정 거의 1년 6개월 동안의 로드 트립을 끝내고 차도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.
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정이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